한나라의 밤이 조용히 꺼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유흥산업입니다. 압도적인 음주 문화와 회식이라는 이름의 의무로 세계에서 가장 시끄러운 밤을 자랑하던 나라가 한 세대도 채 지나지 않아 오전 9시보다 고요한 금요일 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 가장 뜨거웠던 밤이 가장 빠르게 식어버렸을까요? 서울 핵심 상권의 야간 유동 인구는 불과 몇 년 사이 눈에 띄게 줄었고, 네온사인 뒤편 유리창에는 인대문의 스티커가 조용히 붙어가고 있습니다. 이 침묵의 배경에 담긴 문화적 단절의 메커니즘,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 서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2010년이라면 이 자리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3355 무리지어 나타난 직장인들, 이 차를 외치는 목소리, 부축을 받으며 걷는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소란을 담아내던 골목의 불빛들. 거리는 자정이 넘도록 낮보다 밝았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서면 다릅니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지만 사람이 없습니다. 정확히는 예전만큼의 사람이 없습니다. 한때 웨이팅이 기본이던 고깃집 앞에는 종업원이 나와 행인을 부르고 있고, 2차 코스의 필수였던 노래방 입구에는 평일 전일 할인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화려한 간판들은 그대로인데 그 아래 실제로 돈이 오가는 빈도는 조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생긴 풍경이 아닙니다. 경기 침체라면 소비 전반이 줄어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프리미엄 위스키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고급 오마카세 식당의 예약은 몇 달 앞까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지갑을 여는 장소와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한국의 밤은 경제적 불황이 아닌 문화적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단절의 첫 번째 균열은 회식이라는 제도의 해체에서 시작됩니다. 한국 유흥업 매출의 상당 부분은 오랫동안 법인카드, 즉 회사 돈으로 유지됐습니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소비가 아니라 조직이 강제하다시피 한 집단 소비였습니다. 부장이 가자면 가야 했고, 이 차를 건너뛰면 눈치가 따라왔습니다. 유흥업소의 실제 고객은 술을 마시고 싶었던 개인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었던 직장인 집단이었던 셈입니다. 2010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코로나19가 회식 자체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 2020년을 기점으로 이 구조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제된 회식이 사라지자 업무 이후의 시간은 온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예상보다 훨씬 조용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칼퇴근 후 곧장 집으로, 혼자만의 저녁 식사로, 혹은 한두 명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수치는 이 흐름을 냉정하게 뒷받침합니다. 서울 주요 상권의 야간 유동 인구는 2019년 대비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그 하락세는 코로나19 이후 일부 회복됐지만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특히 자정 이후의 심야 시간대 유동인구 감소폭은 저녁 시간대의 2배 가까이 됩니다. 밤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밤을 밖에서 보내는 것을 그만둔 것입니다. 골목 안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그 변화는 더 선명합니다. 한때 강남, 홍대, 이태원의 핵심 상권을 채웠던 단란주점, 룸살롱, 대형 노래방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이거나 공유 오피스이거나 그도 아니면 인대문의 스티커입니다. 화려했던 유흥의 지도가 새로운 용도를 찾지 못한 채 공백으로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업종의 흥망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수십 년간 밤을 조직하던 방식, 즉 집단이 개인을 소비의 장으로 끌어내던 구조 자체가 작동을 멈추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억지로 마시던 밤이 사라진 자리에 고요하지만 뚜렷한 개인의 선택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음 단서는 술병의 가격표에서 드러납니다. 지도를 펼쳐보면 한국의 유흥 상권은 철저하게 교통망을 따라 형성됐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순환하는 구간, 즉 강남, 홍대, 신촌, 건대 입구를 잇는 선로 위에 밤의 경제가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경부선 축을 따라 수원, 대전, 대구, 부산으로 뻗어내려가는 광역 유흥벨트가 더해졌습니다. 이 지도는 단순히 술집이 많은 곳의 지도가 아닙니다. 회사와 회사 사람들이 밀집한 곳, 법인카드가 긁히던 곳의 지도입니다.
한국의 유흥산업은 애초에 개인 소비자를 주요 고객으로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구조적으로 조직이 지불자였습니다. 기업의 접대비, 부서의 회식비, 영업팀의 거래처 접대. 이 돈들이 룸살롱과 단란주점과 대형 노래방을 먹여 살렸습니다. 서울 강남구 한 곳에서만 연간 수천억 원 규모의 접대성 유흥소비가 이루어졌다는 추산이 나올 만큼 이 산업의 뼈대는 처음부터 법인 지출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뼈대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제도의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2016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공무원과 언론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한 접대성 지출에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이라는 기준은 룸살롱 한 테이블 비용과는 애초에 차원이 다른 숫자였습니다. 공공부문과 연결된 접대 수요가 먼저 줄었고 민간 기업들도 내부 감사와 여론을 의식해 접대비 집행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진 것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유흥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효과는 직접적이었습니다. 같이 가자는 상사의 말이 법적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강제적 회식 문화가 조직 내부에서 스스로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사팀은 회식 참여를 업무 지시로 명시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팀장들은 이 차를 권유하는 대신 각자 귀가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일대의 유흥업소 폐업률이 이 시기를 전후해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두 지역 모두 대형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밀집한 곳입니다. 법인카드와 접대비의 흐름이 가장 강하게 지나가던 자리였고, 그 흐름이 끊기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 세대 남짓한 시간 동안 한국 유흥업의 심장부였던 지역들이 이제는 낮 시간 직장인 점심 상권으로 정체성을 바꾸거나 공실로 남아 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면 상황은 더 가파릅니다. 대구 동성로, 부산 서면, 광주 충장로처럼 지역 유흥의 중심이었던 상권들은 서울보다 빠르게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대기업 사업장의 축소,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접대 수요 분산,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인구 자체의 유출이 겹쳤습니다. 유흥업을 지탱하던 세 가지 기둥, 즉 법인 수요, 청년 인구, 고정 상주 인구가 동시에 약해진 것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하나의 역설이 선명해집니다. 한국인이 술을 덜 마시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프리미엄 주류 소비는 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왜, 누구와 어디서 마시느냐입니다. 억지로 참석한 자리에서 소주를 들이키는 대신 자발적으로 고른 바에서 위스키 한 잔을 천천히 음미하는 방식으로 이동했습니다. 소비의 총량이 아니라 소비의 구조가 바뀐 것입니다. 법인카드가 멈춘 자리에 개인의 선택이 들어섰지만 그 선택은 집단 유흥이 기대했던 방향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개인의 취향은 대형 노래방이 아닌 소규모 바로, 단체 회식 코스가 아닌 혼자만의 저녁 식사로 향했습니다. 밤의 경제는 무너진 것이 아니라 쪼개진 것입니다. 작고 조용하고 선택적인 단위로. 변화는 술병의 크기에서 먼저 보였습니다. 편의점 냉장고 앞에 서면 소주 한 병 가격이 어느새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1,000원대였던 그 초옥병이 이제는 웬만한 캔 맥주보다 비쌉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소비자들이 이 가격에 분노하면서도 정작 그보다 훨씬 비싼 술에는 기꺼이 지갑을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주가 비싸서 안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주를 마셔야 할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의 위스키 수입량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싱글 몰트 위스키, 일본산 하이볼, 소규모 진해소의 크래프트 진, 한때 중장년 남성의 전문으로 여겨졌던 주류들이 이제는 20.3명대 여성 소비자층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류 수입 통계에서 프리미엄 진류주 카테고리의 성장률은 같은 기간 소주, 맥주 시장의 정체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많이 마시는 쪽이 아니라 잘 마시는 쪽으로 소비의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입니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단순한 취향의 고급화가 아닙니다. 소비 심리의 구조적 전환입니다. 회식 문화가 지배하던 시절, 술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고 어떤 술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술자리의 주도권이 개인에게 넘어오자 사람들은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취하기 위해 쓰던 돈이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성수동과 한남동 일대에 생겨난 소규모 위스키 바들이 이 흐름을 잘 보여줍니다. 10명도 채 앉지 못하는 작은 공간에 예약 없이는 들어가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메뉴판 대신 바텐더와의 대화로 술을 고르고 한 잔에 2만 원이 넘는 가격에도 자리는 항상 찼습니다. 이곳에서 소비되는 것은 알코올만이 아닙니다. 설명을 듣고 향을 맡고 선택하는 경험 전체가 상품입니다. 이 흐름은 비단 주류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커피 시장에서도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와 스페셜티 카페가 동시에 성장하는 양극화 구조, 그 중간에서 평범한 중가 카페들이 줄 폐업하는 현상. 소비자는 저렴하게 해결하거나 의미 있게 경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존재했던 집단이 함께 소비하는 평균적 장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앞서 이 변화를 겪은 일본의 사례는 참고할 만합니다. 일본에서는 2010년대 초반부터 젊은 층의 음주 이탈, 이른바 와카모모모 오사케 하나의 현상이 사회적 화두가 됐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음주 문화에서 이탈하는 현상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구 절벽과 1인 가구 증가가 맞물리면서 그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 세대에 걸쳐 경험한 변화를 한국은 절반의 시간 안에 압축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소주 6,000원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가격표 뒤에는 왜 이걸 마셔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집단이 그 답을 대신 내려주던 시대가 끝났을 때 개인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답들이 향하는 곳은 대형 유흥업소의 네온 사인 아래가 아니라 작고 조용하고 취향이 뚜렷한 공간들이었습니다. 밤의 소비 지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노래방은 한국 사회의 혜성처럼 등장했습니다. 일본에서 건너온 이 문화는 한국인의 정서와 맞물리며 불과 몇 년 만에 전국 골목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회식의 2차, 소개팅의 마무리, 친구들과의 주말밤, 노래방은 한국인이 감정을 발산하는 공식 창구였습니다. 2000년대 중반 전국 노래방 수는 3만 개를 훌쩍 넘었고 심야 시간대 예약이 밀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지금 그 숫자는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폐업 속도는 코로나19 이후 더욱 빨라졌고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남은 노래방들은 생존을 위해 키오스크를 들이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시간당 요금을 조정했습니다. 그러나 변화는 외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래방이라는 공간 자체가 담당하던 기능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노래방의 핵심 기능은 두 가지였습니다. 감정 해소, 그리고 집단적 동조.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쌓인 감정을 터뜨리는 의식이었고, 옆 사람과 탬버린을 두드리며 흥을 나누는 것은 집단 소속감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능 모두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 안에서 해결됩니다. 유튜브의 라이브 반주 영상, 스마트폰 노래방 앱, 그리고 집에서 혼자 이어폰을 꽂고 마음껏 부를 수 있는 환경. 방음이 드는 원룸이 아니어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소리로 따라 부르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감정 해소의 형태가 밀폐된 공간에서의 폭발적 발산에서 개인적이고 조용한 방출로 바뀐 것입니다. 코인 노래방은 이 변화에 대응한 업계의 시도였습니다. 그룹이 아닌 1인 단위로 이용할 수 있고 가격도 낮추고 대기 없이 바로 입장할 수 있는 구조. 초기에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인 노래방 역시 결국 같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공간을 점유해야 한다는 것, 이동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타인과 공유하는 시설이라는 것. MZ세대가 선택한 것은 저렴한 노래방이 아니라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OTT 플랫폼의 확산은 이 흐름을 가속했습니다. 넷플릭스, 웨이브, 티빙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단순히 영화와 드라마가 아닙니다. 퇴근 후의 시간을 채우는 감정 경험 전체입니다. 1시간짜리 드라마 한 편이 주는 서사적 몰입은 노래방에서 10곡을 부르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동하지 않아도, 돈을 더 쓰지 않아도,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밤 10시, 노래방 골목이 조용해진 자리에서 각 가정의 창문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각자의 거실과 침대 위에서 이어폰을 꽂고 화면을 보거나 작은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공간을 점유하는 피로도를 견디지 않아도 되는 밤. 그것이 MZ세대가 선택한 유흥의 새로운 형태입니다. 소음 속의 타인이 아닌 고요 속의 나를 선택한 세대의 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국의 유흥 산업은 오랫동안 두 가지 전제 위에서 작동했습니다. 첫째, 사람들은 밤에 밖으로 나온다. 그 나옴은 집단 단위로 이루어진다. 이 두 전제가 흔들리지 않는 한 업소의 규모를 키우고 코스를 늘리고 서비스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곧 성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장 방식은 전제가 무너지는 순간 아무런 대비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집단 유흥 문화가 정점을 찍던 2000년대, 그 안에서 조용히 쌓이던 비용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지불한 것은 개인의 시간이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자리에 억지로 앉아 새벽까지 버텨야 했던 직장인들, 상사의 눈치를 보며 술을 들이켜야 했던 신입사원들, 그 시간의 피로는 숫자로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회식이 싫다는 말은 오랫동안 개인의 나약함으로 해석됐고 구조적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청구서는 건강이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주류 소비국이었습니다. 성인 1인당 연간 순수 알코올 소비량 기준으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했고, 특히 증류주 소비에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의 상당 부분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강제된 소비였습니다. 간질환, 알코올 의존, 수면장애, 집단 유흥 문화가 개인의 신체에 남긴 흔적들은 의료비와 생산성 손실이라는 형태로 사회 전체에 청구됐습니다. 세 번째는 여성의 배제였습니다. 룸살롱과 단란주점 중심의 유흥 문화는 구조적으로 여성을 두 가지 역할 중 하나로만 허용했습니다. 접대하는 역할이거나 참여하지 않는 역할.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들이 느꼈던 불편함과 위협감은 오랫동안 원래 그런 것으로 묵인됐습니다. 미투 운동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이 구조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했고, 그 이의 제기가 회식 문화의 해체를 가속했습니다. 왜 그때 고치지 못했을까? 답은 구조의 수혜자에게 있습니다. 집단 유흥 문화로 이익을 보는 집단, 즉 업소 운영자, 주류 제조사, 법인카드 접대를 활용하던 영업 직구는 이 구조의 유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 문화를 주도하던 중간 관리자들은 회식이라는 수단 없이 조직을 결속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대안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대안을 찾을 유인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청구서가 한꺼번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억눌렸던 개인의 선택권이 제도적 변화와 세대 교체를 만나 한꺼번에 터져나왔고, 그 반동의 방향은 집단 유흥의 정반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 조용한 것, 내가 선택한 것.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지금 한국의 밤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치른 것은 개인만이 아닙니다. 집단 유흥에 올인했던 상권 전체가 지금 그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법인 수요와 강제된 집단 소비에 기대어 성장했던 업종들이 그 두 기둥이 동시에 사라지는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대안을 준비하지 못한 채 전제가 무너진 산업의 풍경은 지금 전국 유흥 상권의 공실률이 대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말 낮, 전북 전주 한옥마을 입구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셀카보를 든 관광객, 한복을 빌려 입은 커플, 줄이 길게 늘어선 길거리 음식 앞의 사람들. 유동 인구만 보면 이 상권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면 달라집니다. 관광객들은 인근 도시의 숙소로 이동하거나 서울로 돌아가고, 골목은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낮 동안 수천 명이 다녀갔지만 그중 이곳에서 저녁을 먹고 술 한 잔을 더 마신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이것이 지방 상권이 마주한 통계의 함정입니다. 유동 인구는 늘었지만 매출은 늘지 않는 기형적 구조. 사진을 찍고 길거리 음식 하나를 먹고 SNS에 올리고 떠나는 소비 패턴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런 소비 방식을 비소비형 이동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몸은 왔지만 돈은 오지 않는 이동입니다. 이 현상은 SNS가 관광 동기를 바꿔놓은 결과입니다. 목적지를 선택하는 기준이 그곳에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는가에서 그곳에서 어떤 사진을 찍을 수 있는가로 이동했습니다. 경험의 목적이 현장 소비가 아닌 온라인 공유로 전환된 것입니다. 관광지 입장에서는 방문자 수가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비 없는 트래픽이 증가한 것에 불과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유흥 상권은 이 이중 타격을 정면으로 맞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역 상주 인구 자체가 줄고 있습니다. 20.3명대가 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남은 인구는 고령화되면서 야간 소비의 주체 자체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유흥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역 고유의 단골 기반도 외부 유입 소비도 동시에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경남 통영, 강원 강릉, 충북 충주처럼 최근 몇 년 사이 SNS에서 주목받은 지방 도시들도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방문객은 늘었지만 지역 내 숙박과 식음료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았고, 유흥업소와 주점의 폐업률은 오히려 방문객이 늘어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낮의 관광지와 밤의 유령 상권이 같은 골목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자영업자들에게 위험한 이유는 착시 때문입니다. 유동 인구 통계를 보면 상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고 임대 계약을 맺고 인테리어에 투자합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그 유동 인구의 극히 일부에게서만 발생합니다. 숫자가 주는 안도감이 구조적 위험을 가립니다. 지방 유흥 상권의 문제는 단순히 업종의 위기가 아닙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전초기지입니다. 사람이 줄고 소비가 줄고 상권이 죽고 그 죽은 상권이 다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악순환. 비소비형 이동이 그 빈자리를 채워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착시만 남긴 채 지나갑니다. 밤이 되면 불이 꺼지는 거리. 그것이 지방 소멸의 가장 조용하고 선명한 증거입니다. 한국 유흥산업의 황금기를 만든 세대가 있습니다. 1960.7년대생, 지금의 50.6형대입니다. 이들은 회식 문화의 전성기를 몸으로 살았고 접대와 술자리가 곧 비즈니스이던 시대를 이끌었습니다. 대형 룸살롱의 단골이었고 법인카드의 주요 사용자였으며 2차, 3차 코스를 당연하게 여겼던 세대입니다. 유흥산업의 관점에서 이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큰손이었습니다. 그 큰손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건강입니다. 50대에 접어들면서 이 세대는 음주가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간 수치, 주치의의 절주 권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지인들의 건강 이상 소식, 술자리보다 등산 모임을 2차 대신 일찍 귀가를 선택하는 5060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한때 유흥업의 버팀목이었던 세대가 스스로 그 문화에서 이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의 이탈은 단순한 소비 감소가 아닙니다. 유흥산업의 타겟층 자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2030세대는 처음부터 집단 유흥 문화에 진입하지 않았고 4050세대는 중간에 빠져나가고 있으며 5060세대는 건강을 이유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세 개의 세대가 각기 다른 이유로 그러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이 흐름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2026년 기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의 3분의 1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10집 중 3집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이들의 소비 패턴은 구조적으로 집단 유흥과 맞지 않습니다. 함께 움직일 동반자가 없고 귀가 시간을 맞출 필요도 없으며 다음날 출근을 혼자 책임져야 합니다. 1인 가구가 선택하는 여가는 홈누댄스로 불립니다. 집에서 노는 사람들, 배달 음식을 시키고 OTT를 켜고 혼자 술을 한 캔 마시는 저녁. 이것이 지금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여가 형태입니다. 편의점 혼술 코너의 확장, 소형량 프리미엄 주류 패키지의 등장, 1인용 밀키트의 폭발적 성장이 모두 같은 흐름을 가리킵니다. 문제는 이 홈누댄스 문화가 유흥산업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소비되는 돈은 편의점과 배달 플랫폼과 OTT 구독료로 흘러갑니다. 골목 상권의 술집과 노래방으로 가지 않습니다. 소비는 존재하지만 그 소비가 지역 유흥 경제를 순환시키지 않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가 유흥 상권에는 수요의 소멸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인구 구조는 정책으로 단기간에 바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1인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5060의 건강의식은 더 강해질 것이며 2003은 처음부터 다른 방식으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단 유흥산업의 타겟층은 이미 증발했거나 증발하는 중입니다. 남은 질문은 그 빈자리에 무엇이 들어설 수 있느냐입니다. 그 답은 개인의 취향이 모이는 새로운 공간의 형태에서 찾아야 합니다.
한국의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경기 침체의 결과도 일시적인 문화 유행의 변동도 아닙니다. 집단이 개인을 소비의 장으로 끌어내던 구조가 해체되고 개인이 스스로 밤을 설계하는 시대로 넘어온 것입니다. 법인카드가 멈추고 회식이 사라지고 큰손 세대가 등을 돌리고 1인 가구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네 가지 흐름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킬 때 그것은 트렌드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유흥업의 몰락을 단순히 자영업의 위기로 읽으면 본질을 놓칩니다. 이것은 한국인이 관계를 맺고 감정을 해소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방식 전체가 광장에서 개인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문명적 신호입니다.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밤을 지탱했던 집단적 유흥의 문법이 수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이 한국 사회에 남기는 경고는 분명합니다. 집단 소비에 기대어 설계된 상권, 제도, 도시 구조는 지금 근본적인 재평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과 선택을 중심으로 다시 짜이지 않는 한 빈 상가와 유령 골목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방은 더 빠르게 소멸할 것이고 수도권마저 특정 업종의 공동화를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조용해진 밤 앞에서 무엇을 읽어야 할까요? 사라지는 것들의 목록을 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10명이 함께 소리를 지르던 자리에 한 명이 조용히 자신이 좋아하는 술 한 잔을 고르는 문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집단의 밤이 끝나는 자리에서 조용하지만 뚜렷한 개인의 취향이 새로운 문화의 씨앗을 틔우고 있습니다. 밤은 더 이상 시끄럽지 않겠지만 그 정막 속에서 우리는 한국 문화의 다음 챕터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집단이 설계한 밤이 아닌 각자가 선택한 밤, 그 밤들이 모여 만들어낼 새로운 도시의 표정이 어떤 모습일지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밤을 어디서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